겸손은 자, 갔습니다. 264회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박시영 TV 3주년 때문에 우리 이은영 소장 나왔었잖아요. 이은영 소장이 그때 나와가지고 뭐 6만 정도 됐는데 뭐 몇백 명 정도 추가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제가 10만 명! 오늘 넘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택수 대표가 자기 때 나갔을 때 3만 넘었다고 자랑 막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똑같이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총수 덕을 못 봤고요. 대신에 총수가 비싼 아주 맛있는 떡하고 콩물을 보내주셔서 그거 서울에서 제일 맛있다는 집에서 온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어요. 그래, 떡이나 먹어. 자, 이현영 소장은 그래서 감사 인사 나온 겁니다. 네. 이제 20만을 또 가야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20만을 가야죠. 네. 두 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행정관으로 네,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사이는 안 좋아요. 아니, 더 오르겠는데, 구독자? 근데 이은영 소장님이 청와대 선배 아니야? 제가 먼저 들어갔고. 근데 박시영 TV가 지금 40만이고 네. 여기는 10만. 잘 될 거예요. 네. 잘 될 거예요. 아니, 박시영 대표는 그 하마라는 별명이 워낙 유명하고 그때 돼지 저금통 했었잖아요. 제가 노사모 사무총장 네. 했죠. 하마? 아, 왜 그래, 털보. 신발 또 바꿨네? 패션 많이 신경 써요. 네. 아, 그 아침에 오늘 네. 그 옷 자켓 멋있던데. 오늘 그거? 자켓 괜찮았어. 그거 하나 줘. 그거 품절이야. 100개 한정 판매하는 거. 방송하는 사이에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아우 멋있던데. 나는 구독자 늘려달라고 안 할게. 옷을 줘. 내가 1시간 빌려줄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뭐 뉴스 공장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입고 오세요. 네. 내가 입고 오면 가져간다고? 사람이 못하는 말이 없네. 115야, 나는. 오, 크네. 내 큰데. 몸이 유선형이잖아. 자, 비웃었어, 지금? 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상번호 전화면접과 RDD ARS를 동시에 조사하는.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 평일, 그리고 휴일 조사를 동시에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싸게! 최근에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여론조사 꽃의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요즘에 대통령이 여론조사 뭐 한마디 하셨잖아요. 77%. 그러니까 이분이 1%밖에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난 소식껏 뭐 밀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거짓말이야. 맞아. 자, 개요는 항상 같습니다. 최근에 김남국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 폭망 이런 기사 많아요. 내 입을 잘 봐봐. 거짓말이야. 전화 면접 ARS 모두 양당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벌어졌어요. 오늘 나온 자료 있거든요.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하고 에이스 리서치 한 거랑 리얼미터랑 갤럽이랑 여론조사 꽃까지 모두 다 트렌드가 똑같은 게 민주당이 전부 다 정당 지지율 우위고 국민의힘은 하락하고 민주당은 상승하고 다 똑같이 나타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이슈는 이미 지지율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이슈로 진보가 이탈한다든가 보수가 결집한다든가 아니에요. 그냥 언론들이 그렇게 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 지금 용산에서 지지율 50% 프로젝트 시작했거든. 노조 때리고 정권 홍보 기사 엄청 밀어내고. 자, 정당 지지율 격차는 그래서 더 벌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조사 시점이 G7 가기 직전이거든요. 네, 후쿠시마 논란. 네, 영국 교수 하나 데려와가지고 마셔도 된다느니 막.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슈에 용산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 함부로 하고 있나? 아니 영국에서 교수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거 마셔도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구나 마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 우리 그리고 여론조사 했어. 그래서 그거 네. 사람을 밥은 멍충이로 알아.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공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사케라든가 음식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드셨을까? 아니, 아무런 기사가 안 사케를 나와. 마셨을 수 있어. 사케를. 자, 대통령 지지율도 ARS 전화면접 모두 다소 하락했다. 지난 주말의 수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가 오히려 그 영국 교수 때문에 더 불탔어요. 그렇죠. 네. 너나 마셔라. 여론조사 전문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분석하지 않아요. 너나 마셔라. 대통령한테 한 얘기는 아니죠? 아니, 저기 교수한테. 이번 주의 추세는 이제 50% 넘겨보겠다고 네. 노조 굉장히 공격하고 있고 기사 쏟아내거든요.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착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이다. 네. 중간에 분석이 없어. 착각이다. 자, 만약에 일본이 시료 채취 안 된다고 하면 가야 하느냐. 자, 강력한 보기를 넣었어요. 정상이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다. 반대가 많이 나오게 하려고 장난치지 않아요. 이쪽에도 강력한 문항을 넣는단 말이야. 정상이 합의했으면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게 절반 가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최대 반영을 한 거죠. 이 보기를 다른 거로 바꾸면 60% 70%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 대처가 그 정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리고 영국 교수 물어봤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꺼져라, 이 새끼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기자들도 안 먹었대요.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있었는데 호텔에서 준비한 걸 따로 먹고. 당연하지. 이 외국 교수 데리고 오면 뭔가 설득되지 않을까? 우리가 바보야? 영국 교수니까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저 신뢰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한테 먹일 거냐. 요거를 물어봐야 돼 이제. 다 이제 지나간 이슈인데 너무 이슈가 빨리 지나가니까. 맞아요. G7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요청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된다. 동맹이로 나버리고 그런 말을 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대통령이 요청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본 이슈는 포털과 언론이 마사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는지 지금 용산에서 몰라. 이 보도 자체도 이거 대통령실 발이거든요. 하도 포털이나 보수매체가 내는 기사가 물타기 하고 덮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대충 통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영국 교수 데리고 오면 먹히지 않겠어?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일부 언론에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크게 거의 보도가 안 많이 안 나왔어요. 됐죠. 보도가 안 돼.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이게 진짜 여론인데 보도가 안 돼. 왜냐하면 일본이 불편해하잖아. 그러면 용산이 불편해하잖아. 그러면서 착각 속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게 총선에서는 표로 이제 심판받는 거죠. 자,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것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거든요. 거부권은. 그렇죠. 네. 이것도 절반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53%가 남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사람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남용이라고 답한 것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은 이미 권력을 함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월 달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노란봉투법까지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는 국민들이 한 60%까지 올라갈 더 가능성이 올라가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 번째까지 가게 되면 일을 안 하는구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나올 거거든. 그렇죠. 네. 네. 7월이면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6월 달에 거부권 행사도 있고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될 것 같아요. 촛불이.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하는. 집시법 막 지금 손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대강의 대치전선이 6, 7, 8월 달 추석을 앞두고 뜨겁게 달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또 누군가를 때려잡겠지. 그렇죠. 김남국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까 청송까지 밀고 갈 것이고 계속 키워갈 겁니다. 다음 국회의원은 김용민.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지난번에 나와서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 타겟은 나야. 다음 타겟은 김용민 의원이다. 그 얘기가 있어요. 김용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김남국 불법 없습니다. 불법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검찰과 보수 매체가 한편에 대해서 포탈을 통해서 막 뿌려대면 그 주변에 가기를 무서워해요. 대통령실이 최근에 네이버나 이런 데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 잘 들으라는 거지. 그거죠. 네. 그래서 나는 김건희과 달라요 라고 말하고자 하는 부류가 생기고 또 하나는 권력투쟁의 길로 가는 부류도 생기고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윤미향 의원 때도 윤미향 의원 국회에 오면 그 의원실에 아무도 안 들어갔다고 해요. 기자들이 그 의원실 앞에 죽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랬죠. 거기 사진 그러면 찍히면 그렇죠. 낙인 효과. 그렇게 똥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제끼고 또 한 명 제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제끼는 거거든요. 지금 그 게임 업체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기사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업체들이 완전히 이제 오들오들 떨게 되는 거죠. 일반 사기업이 압수수색 같은 거 당하면 정신이 맞아요. 나가요. 정신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이 공개적으로 바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때 윤미향 의원 편 들어준 사람 누가 있어? 나밖에 없어. 공개적으로. 씨발. 김남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자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야 전수조사 해야 된다. 사실 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언론이 안 넘어가잖아. NH 때 바로 청와대 전수조사로 넘어갔거든? 네. 대통령실 전수조사로 넘어가야지. 지금 이거는 없고 법제정만 지금 나왔잖아요. 대통령실 전수조사 해야 되지. 해야 된대. 84%. 언론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가상화폐? 안 넘어가는 거야. 그냥 김남국만 때리는 거야. 얼마나 이선적이야. 사실 이런 문항이 전략성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걸 가지고 때리면 돼요. 근데 이런 조사는 우리밖에 안 해.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하시니까 넘겨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조사예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면 당연히 청와대도 해보자고 바로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잖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전략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이은영 소장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데이터 분석가니까. 전략가는 김어준이 있다. 전기요금 탈원전 때문이다. 보수 진영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나팔을 불었고 5년 내내 떠들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도 1년 내내 얘기했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먹혔냐. 지난 한 6년간 떠들었던 보수 매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난 절반은 나올 줄 알았는데 55%는 공감하지 않아요. 그렇게 때렸는데도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 이 장표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사진 저걸 썼을까? 차분하게 설명하는 느낌이잖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55%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거짓말인데 그렇게 떠들어댔더니 40% 정도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히려 원전 발전 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 매체와 보수 진영이 한 5, 6년 떠들어대니까 한 40%는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 이거 40%가 아니라 4% 나와야 되거든, 4%. 그렇죠. 40대가 저 문항에 대해서 가장 공감하지 않는다. 40대가,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진짜로. 40대 75%가 안 믿어요. 네.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한번 따로. 아니, 뭐 시작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다음에 한번 하는 걸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봐요. 이번 그 여론조사 꽃 데이터 특징이 뭐냐면 20대 여성하고 40대가 거의 비슷한 트렌드로 가고 20대 남성하고 70대하고 거의 비슷한 트렌드로 맞아요. 가가지고 그걸 찾아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20대 남성의 정서는. 그것도 한번 뭐 특집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재밌는 건데. 이게 이번 재밌었어요. 조사에 네. 이거 누가 만들었다? 박시영! 자, 주변에서 체감하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느끼게 되는 윤석열 지지율,
느낌이 있잖아. 여기는 빵프로 아니야. 근데 너무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국민의. 이거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체감보다 낮게 나온다. 요게 이제 코어 지지층이에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죠. 수도권, 특히 서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평균보다 높아요. 체감보다 높게 나온다는 의견이 48.1로 굉장히 높고, 서울에서, 야, 38% 나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절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대 남성도 보시면 체감보다 높게 나온다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20대 남성층에서도 체감보다 높게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는 지표다. 20대 여성들이 51%가 너무 훨씬 높게 높죠.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20대 여성들은 자기 주변에서, 없지. 지지자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처럼 20대 남녀를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없어요. 20대에서 어떻더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지. 그럼 여성들이 볼 때는 우리 주변은 아닌데. 20대 여성은 16%만 체감보다 낮게 나온다. 20대 여성에게도 16% 정도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어느 연령층이나 있죠. 그런데 평균보다 낮잖아. 제일 먼저 본 게 70대거든요. 네. 체감보다 낮다가 40.8%나 돼요. 70대를 주변에 얘기해보면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최대 확장폭이 지금 40.8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50%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40에. 마장이 50불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둠의 손이 작동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60대하고 20대 남성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층이에요. 60대에서는 32대 39.9, 32% 정도는 체감보다 높게 나온다.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층까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이게 최대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강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체감보다 높게 나온다는 층이 이제 점수를 윤석열 정부 몇 점 주겠어요 하면 빵점 주는 사람들이에요. 양쪽의 강도를 보면 이 부정의 강도가 훨씬 강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도층 한번 보세요. 중도층이 제일 중요하다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49%. 체감보다 높게 나온다. 평균보다 더 높죠. 체감보다 낮게 나온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합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도 보시면 체감보다 높게 나온다는 의견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네.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도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건 포괄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어요?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느낌이거든요. 뭔가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내가 말을 잘 못하겠고 누군가 탄압받는 것 같고 무섭고 그러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64%나 돼요. 저는 이 문항 계획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여론조사 꽃 질문을 보면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표형이 있고 전략형이 저널리스트형이 있는데 이런 문항은 사실 굉장히 좀 좋은 문항이다.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파괴됐다라는 걸 이렇게 지표로 보여주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지금 집회 관련해서도 칭찬 받아서 잠깐만. 참 잘했어요. 공권력을 이제 세게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회 관련해서 더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지표가 더 올라가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 눈으로 보여야 돼, 이게.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만 나가서 투표해요. 끝. 어떻게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막상
발을 두 발, 세 발 들어놓고 보면 아, 나 꽤 잘하는구나. 좀 멋진데? 8시간 일을 해서 월 매출 제가 지금 찍는 그 정도 찍으면 저는 진짜 대만족이에요. 저도 다른 데 나가면 소비자잖아요. 이거 소비할 수 있겠다, 좋아하겠다. 정말 소비자들을 원하는 그 퀄리티가 나와요. 곱창 장사한다면 와우 곱창 선택해야죠. 저는 추천해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기능식품 현관보가 그곳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현관보. 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동갑내기 똘똘이 스머프. 두 사람의 전문 분야를 융합해서 새로운 지평의 논평을 해보겠다. 실패하면 그냥 버리면 되니까. 자, 가볼까요? 오늘 주제는 이제 K-팝, 우리나라 4대 기획사가 있잖아요. 올 초에 비해서 지금까지 주식이 2배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제목은 대한민국 엔터. 왜 오르나? 왜 오르나? 아니면 뭐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두 분이 뭐 어디서 결합한 거예요, 그럼? 글쎄 뭐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또 2년 전부터 이제 이 코로나 국면이 지나고 나서 K-팝이 오히려 이제 터질 것이다. 네, 재평가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코로나 국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위기가 찾아왔죠. 2년 전쯤부터 이제 쓰던 표현으로는 구멍가게에서 이제야 기업의 모습으로 탈바꿈이 일정 부분 완료가 되면 거기서 재평가가 일어날 거라고 봤는데 2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올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김영대 평론가님이 2년 전에 예언한 게 오늘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얼마나 정리만 해드릴게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올랐고요. 이 4대 기획사 합쳐있는 전체 시가총액이 20조를 돌파했습니다. 시총 20조의 의미는 우리나라 산업의 대충 100분의 1의 포션을 넘어가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됐죠. 왜 올해 이게 터진 거예요? 일단은 금융적으로는 실적이 바탕이 됐어요. 이 4개사 합산 매출이 1분기만 해도 8,900억입니다. 4개사의 영업이익은 1,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역대 최고치. 일단 실적이 이렇게 바탕이 되니까 관심이 오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관심을 엄청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산 모든 종목, 순매수 종목 중에서 10위권 안에 다 들어갑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JYP는 순매수 1등이에요. 전 세계적 K-팝의 성장세를 볼 때 쟤네 된다. 방금 김영대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이 구멍가게에서 달라졌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왜 못 샀냐면요. 산업화, 고도화, 시스템화되지 않아서 믿음이 안 가서 못 샀던 거예요. 이 회사 4개 회사 유명한 건 아는데 시스템으로 굴러간 적이 있었나? SM 같은 경우에는 이수만 개인 파워로 움직이던 회사고 YG 같은 회사는 오너가 작년에 사법 리스크, 스캔들 아시잖아요?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서 이제 드디어 시스템화된 구조화된 산업으로 변모했다고 믿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왜 하이브, SM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의 본질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엔터사들 JYP 박진영이잖아요. YG 양군, 양현석 씨 별명이죠. SM은 이수만, 수만이잖아요. 전문 경영인이 아닌 뮤지션이 만든 회사예요. 이게 이제 최근 몇 년간 창업주들이 프로듀서의 영역으로 빠지고요. 전문 경영인들이 CEO로 다 바뀌었죠.
이게 이제 그 SM 지분 관련한 문제를 이제 일단락 되면서 정리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JYP 관련해서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 K-팝 아이돌을 론칭시키는, 그러니까 K-팝의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미국 그룹을 미국 현지에서 론칭시킨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데 이거가 이제 순조롭게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요 얘기를 받아가지고 짜고 주고 받는 건 아니에요. 예. 구조화되고 시스템화됐다는 건 뭐냐면 회장이 갈려도 돈이 벌리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기는 영속적으로 돈이 벌린다는 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 4개 회사는 이제 그거를 획득했어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여기에 박진영이 없어도 이수만이 없어도 양현석이 없어도 네. 돈을 벌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지금 돈 태워도 되겠어. 바로 그겁니다. 방탄소년단이 군대 가면 K-팝 망하는 거 아니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또 휴직기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잠재적으로요.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됐다. 시스템이 확보됐다. 회사의 역량 자체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 그런 시스템이 오늘 기준으로 다 갖춰져 왔다고 해서 당장 그 많은 돈을 태우는 건 아니고 하나를 더 봅니다. 금융은. 미래 성장성까지 있느냐. 오늘과 내일 같이 보는 거죠.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거죠.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들이 이제 미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JYP가 그걸 좀 이따 미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번 성공시켰는데 니즈 프로젝트라고 이미 맞습니다. 성공했었죠. 캐파가 충분하다 이 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이 실적에 중국이 없어요. 중국이 없는데도 이 정도로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만 태워진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퀀텀 거죠. 점프 더 간다는 거죠. 언젠가. 그거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막을 텐데. 그렇죠. 언젠가 풀리겠지.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있으니까 예. 이게 확 더 터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포션이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적 파생 그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게 보통 쏠쏠한 게 아니에요. 관광객 단체로 쇼핑몰 같은 데 막 데려가서 풀어놓잖아요. 인삼 매장, 쿠쿠 밥솥 싸는데 이런 데다 그분들 풀어놓고 막 김 사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어디 가는지 아세요? K-팝 팝업 스토어 가가지고 하루에 1,000몇백 명씩 풀어놔요. 그거를 삽니다,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K-팝에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관심 가지면 그게 가장 재앙이야. 네. 대통령 부인이 관심 가지면 더 큰일이야. 네. 그렇죠. 블랙핑크나 BTS나 팔로워 숫자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리사 같은 사람은 1000만 단위로 가잖아요. 5천만, 6천만이에요. 그 리사분이 있다는 건 아닌데. 리사분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게 또 덕후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분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 우울하다 이러고 평범한 사진을 딱 찍었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 모자를 그 사진에 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큰 외제차 한 대 값 이상. 심하면 10대 값. 아니 모자를 그냥 그 한 컷에 담기는 사진의 가치가요. 그러니까 파생 산업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까지. 그 외국 최근에 방문하신 분들 알아요. 블랙핑크나 뉴진스 이런 그룹이 명품 브랜드 모델 뭐 앰베서더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버전인 줄 아시거든요. 그 글로벌 앰베서더예요. 유럽이나 그 뭐 중동이라는 큰 시장 가 있잖아요. 그분들 얼굴이 다 걸려 있어요. 예. 리사 군이라고 왜 그랬어요? 군이라고 했어요. 너무 높으신 분이라 리사라고 못하고 리사 군이라고. 이 중국이 사실은 너무 님이라고 하다가 이제 그걸 넘어서서 분이라고. 네. 또 다른 멤버 누구야? 제니 분. 그러지 마! 아니. 네, 그렇죠. 리사 뭐 이런 예명이잖아. 그럼 리사 막 부르야지 그냥. 엉뚱한 논란이 여기서 또. 네. 제니 분이 어딨어. 빨리 사과해. 다시는 그러지 마! 겸손은 힘들어 역시 그죠? 이 4대 기획사가 뭐 어떤 관계냐, 누구는 죽고하는 경쟁 속에서 막 치열하게 다투는 관계냐, 그게 아니고요. 전부 다 K-팝 그 범주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다 양의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그게 이점인 것 같아요. 그 수장들이 서로 잘 알잖아요. 네. 잘 알죠. 각각의 전문 영역을 인정하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자기 시장을 따로 각각 영역을 지키는 것 같아 보니까. 자주 교류를 하면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서로 많이 배워갔어요.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가진 장점이다 이건. 그렇죠. 네. 그리고 매출의 어떤 포션도 회사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현재 전 세계 월드 투어를 다닐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스타는 블랙핑크입니다. 그러니까 YG 같은 경우는 매출의 콘서트 비중이 엄청 높아요. 대신에 앨범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반면에 JYP 같은 경우에는 앨범 비중이 엄청 높고 콘서트는 앨범 비중에 비해서 약 10% 정도, 15% 정도로 낮고요. 회사마다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포션이 다르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별도의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리버스. 예. 그냥, 야, 우리가 콘서트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그렇게 스타를 만나지 않고요. 별도의 핸드폰 앱처럼 거길 들어가면 내 스타랑 교류하고 채팅하고 만나고 그 사람들의 상품을 사고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스타들이 거기에 입점하는 형태인데 유명한 스타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하이브예요. 그 플랫폼의 가치를 최대 5조로 평가합니다. SM 경영권 분쟁하는 중에 하이브가 중간에 휴전하면서 SM 스타들을 하이브에 입점시키는 걸로 딜을 맺었거든요. 주식은 너 가져. 하지만 스타들은 이쪽에 입점. 우리 백화점으로 상품 넣어. 콘서트 비중이 높은 YG. 앨범 판매라든지 굿즈 판매에 강점이 있는 JYP. 플랫폼을 가지고 강력하게 팬덤을 모을 수 있는 하이브. 각양각색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양의 효과를 내면서 K-POP 포션을 넓혀가는 상황. YG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알고 있는 스타 그 파워죠. 그러니까 YG의 유일한 사실 리스크는 블랙핑크 이후의 그룹을 얼마나 순조롭게 런칭을 하느냐. JYP 같은 경우는 왜 음반 매출이 이렇게 높냐면 팬덤이 많은 그룹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트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있지가 또 있어요. 그룹들이 K-팝 내에서의 마니악한 그 포션을 많이 점령하고 있어서 각종 굿즈의 세일즈가 굉장히 높아요. 네. 굿즈 뭐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콘서트에 응원하는 응원봉을 다 사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매출입니다. 또 있어요 굿즈가? 뭐 티셔츠도 액세서리, 있고, 뭐 액세서리도 있고, 머리끈, 네, 뭐 키링도 양말, 있고요. 가방 네. 다 있습니다. 양말도? 그냥 뭐든지 상상하면 그게 있어요. 블랙핑크 양말이 있어요? 무조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르세라핌은 팬티도 있고 머리끈, 비누 다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르세라핌 언더웨어는 실제 유니섹스로 남녀 다 가능한 그 라인들이 있고요. 뭐 아주 근사합니다. 네네네.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 SNS나 유튜브 시장이 열리면서 그 나라 기득권이 상당 부분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요. 유튜브에 전 세계 동시 그냥 공개하는 게 데뷔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가 K-팝의 해외 진출의 우회로를 만들었고 예상치 못한 히트가 중소기획사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뭐 하나의 카드가 이제 마련된 셈이고. 그러니까 가요 톱10이 됐다니까. 빌보드가 가요 톱10이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는데 여기 올라가 있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게 경계심 반, 또 하나는 이제 기대감이 반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 차트고 우리 시장인데 이렇게 K-팝 회사들이 와서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경계심이 있죠. 네, 그리고서 뭐 차트 규정을 바꾸기도 하고. 자기들 모르는 그룹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죠. 미국의 뭐 종특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좋을 때는 땡겨 쓰고 필요 없으면 자신들로 자체 공급이 된다 그러면 버립니다. 그런 그룹이 나올 수 있으면 방탄소년단을 버려요. 미국은 원래 그래. 네네네. 네. 근데 지금은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요 지분을 인정을 해주고 우리 산업의 일부로 육성을 하면서 뭐 쉽게 표현하면 아웃소싱을 주자. 그러니까 아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대고 그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니네가 전문가니까 소프트웨어는 한국과 니네가 하지 만들어. 않는다. 이게 최근에 웃긴 게 SM 엔터테인먼트가 처음에 이제 그 슈퍼엠이라는 그룹, NCT라는 그룹을 미국 진출을 시키려고 캐피탈 레코드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캐피탈 레코드면은 뭐 그 예전에 뭐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스튜디오 영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캐피탈 레코드 전설적인. 근데 캐피탈을 만나서 이 K-팝 가수를 홍보하는 막 얘기를 막 상의를 하는데 허접하더라는 거야. 그 아이디어가. 이미 너무 구시대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미국 애들이. 미국 애들이 하는 네. 말들이. 네. 새끼들이 천놈들이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그들에게 주도권을 줬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바로 캐피탈하고 이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SM 쪽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되면서 들어보니 이쪽 이야기가 훨씬 더 그렇죠. 세졌으니까. 밴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인 거예요. 미국인들이 한국 K-팝 그룹과 맺는 관계성은 한국형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그렇죠. 미국 애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지분을 인정해주고 우리 기술을 가져다 쓰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자본은 미국계 들어오지만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한국을 하다 쓰기 시작했다. 반도체하고 거꾸로네. 그렇죠. 아니 이게 미래의 반도체가 되겠어. 대통령은 김이 검은 반도체라고 그랬거든. 여기가 미래의 반도체가 되겠어 보니까. 김 검은 반도체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김, 전복 다 합친 총 수산물의 총 매출, 총 수출이 4조입니다. 이 4대 기획사의 1년 총 매출 합치면 4조예요. 아니 박시동 씨는 연결 못 시키는 게 뭐예요? 뭐든지 주문 제작이 가능해요. 뭐든지 다 연결시켜요. 그래서 윤 대통령만 관심을 안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손만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제발 좋겠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관심 가지는 모든 영역이 다 마이너스예요. 제가 금융 전문가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금융 특화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려면 ETF가 있으면 됩니다. 이 ETF가 뭐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일값이 비싸졌다 그러면 수박 많이 먹는 사람은 수박값을 생각하는 거고 체리는 체리값 생각하잖아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 정도면 평균 과일값이 되겠지라는 지수를 만들어버려요. 그 지수를 보면 과일값이 올랐네 내렸네 알 수 있게. 그 지수를 따라가는 금융상품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ETF라는 건데 K-팝 관련한 엔터 ETF가 당연히 있죠. 그 ETF를 만든 사람들이 ETF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실물 주식도 삽니다. 지수가 나오고 ETF가 나오면 주식에 수급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과일 지수를 만들어 놓고 과일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을 만들려고 했으면 저는 한쪽에 이 지수랑 비율을 맞추는 과일을 실제로 시장에서 사와야 돼요. 이 ETF가 터졌기 때문에 K-팝 또 다른 수급이 한쪽이 뚫리니까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ETF 중에서 수익률을 달리고 있는 상품이 다 엔터 ETF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금융적으로도 매력 있는 섹터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량이니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깨달은 바는 이게 미래의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일로 보면 안 된다 절대.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예. 그리고 요 미래는 사실 김영대 평론가가 2년 전쯤에 예측한 건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새로운 관점을 두 분이 이제 자기 전문 분야를 융합해서 앞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까? 네. 자,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다. 어쨌든. 또 찢어졌네. 그럴 땐 탄탄한 비대겸용 휴지로 바꿔보세요. 탄탄하게 잘 만든 비대 겸용 휴지. 브림재지. 아니, 어떻게 했길래 찢은 거야? 또 찢어졌네. 자, 이 브림재지 휴지는 우유팩 펄프로 만든 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환경 휴지입니다. 게다가 잘 찢어지지 않아. 굉장히 탄탄한 휴지다. 12팩을 쓰면 나무 한 그루를 보존할 수 있는 브림재지. 이거 아주 좋습니다, 휴지. 질이 좋아요. 오늘 만나보실 자연인은 어디 가세요? 벌들의 방어막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 작용에도 좋겠죠? 100% 브라질산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환절기 구강 관리를 위한 선택. 닥스메디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브라질산 100% 프로폴리스. 구강 면역. 여기 뿌리면 입 건강에 좋다는 얘기네? 그런 게 있네요. 자, 환절기 황사철의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처음 듣는 개념인데. 우리 이거 많이 써요? 아무도 안 써봤나 보네? 한번 써봅시다. 지금 특별 할인 중이다.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비타민을 안 드시면 모르겠는데, 혹은 비타민을 다른 걸 드시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타민제를 찾고 있다면 비타민 엔젤스.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합니다. 여기선. 딴지마켓과 오래 함께 왔어요. 피로엔 비타민 엔젤스. 자, 이번에는 두 분을 동시에 모시겠습니다.
두 분을 동시에 모신 건 두 분이 함께 책을 냈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실 비서관 그리고 외교부 차관을 지내신 최정건 교수님. 그리고 국내 최초로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 상을 수상하신 애널리스트 이광수. 자,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두 분이 책을 내가지고, 이야, 화제가 안 되고 있어요.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두 분 한 번에 모셨는데, 이 중국은 현재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도 할 말이 많고, 실물 경제 차원에서 할 말이 많잖아요. 교수님? 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잘못 상대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 상대하고 있는 거 확실합니까? 그 나라하고 잘못 지낼 이유가 없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너무 편식 외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사람이죠. 중국과 미국을 함께 어우르면서 우리의 이익을 넓혀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경제 공간에 우리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당당한 실용 외교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중국과 왜 이렇게 멀어져야 하느냐. 사실 그 전에 존재했던 보수 정부도 중국과는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광장에 있는 막루까지 올라갔었고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전략적 우호 관계로 격상을 시켰거든요. 지난 2달 동안 중국 시진핑이 3년임을 한 이후에 저 먼 아프리카의 가봉의 대통령부터 미국 대통령, 스페인, 프랑스 뭐 등등에서 다 만났는데 우리는 지금 장관급도 지금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만 바라보는 편식 외교, 과도한 미국에 대한 맹신. 게다가 다른 나라들은요,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영국의 외교장관은, 독일의 외교장관은, 캐나다 외교장관은 중국에 대해서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들과 관계를 좋게 맺어야만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맨 앞줄에 미국 돌격대 노릇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뒤를 봤더니 우리만 달랑 서 있어 혼자 독박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세대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의 결실은요. 국민이 최종 소비자입니다. 우리 한일 관계 이렇게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좀 자존감이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한중 관계가 경제적으로 좋아져야 그 결실을 좀 20대, 30대 청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인권 문제 얘기하고 대만 문제 얘기하고 이러니까 마치 미국 사람 랭귀지를 쓰고 있는 한국이 이해가 안 가겠죠. 자기 이익도 없는데 왜 이러나. 왜 갑자기 22년 5월 10일 이후로 외교부와 대한민국의 랭귀지가 바뀌었죠? 제가 5월 8일 날 마지막 차관으로서 일정이 중국의 북한 특별대표를 만나는 거였거든요. 북핵 특별대표.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했는데 10일부터 아직 1년 조금밖에 안 지났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외교적으로만 이렇게 혼자 독박 쓰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만 손해보는 멍충이. 사실 저는 주식하고 목소리가 좋으시네.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 어유 계속 나오셔야 되겠는데? 참고로요. 네. 원래 미래에셋에서 되게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였다가 요번 책을 내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좌파 최정권하고 책 썼다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앞에 윤석열 대통령 배가 너무 크게 나왔네. 저도 사실은 이 표지를 나중에 봤습니다.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회사에서 피해가 될까봐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광수 선생은 이제부터 프리 에이전트입니다. 그동안 미래 SS라고 하는 큰 회사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말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프리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했는데요. 이 책을 내면서 블랙리스트로 바뀌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제가 이런 마음이 좀 싫었어요. 이 책을 쓰고 표지를 봤는데 두려움과 억압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생기지? 그러면서 혹시나 남에게 피해가 될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겠어?
왜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까? 사실은 저는 경제를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자유로운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또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사표를 먼저 낸 거예요? 아니면은 사표를 낸 걸로 치자? 항상 세상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요, 책을. 근데 책을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제가 월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급여는 빵원이 된 거야. 수입이 빵원. 영원. 책도 안 팔리고. 예. 아이고. 다스베이다 하고요. 겸손은 힘들다 있거든요. 네. 아침에 또 자주 보겠네요. 우리가. 시간 많으니까 불러주십시오. 네. 예. 갈 데가 많지가 않아요. 자, 현 정부가 이 중국을 상대하는 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멍충이? 아니요, 저희는 철저하게 숫자로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네, 완전히 윤석열 정부는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예요. 깡통 계좌가 될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아, 그렇지. 이쪽에서는 멍청이 아니라 깡통이 더 깡통이 더 치명적이다.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깡통.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요. 깡통.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선생님, 깡통 좋아요. 일단 깡통 하나 나왔고. 2000년대부터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중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교역을 하거나 중국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발판을 마련해서 중국과 교역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한국의 산업이 성장하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국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없어지고 있어요. 마스크팩 있잖아요. 그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조 원에서 10조 원이에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 전체 규모가 75조 원 규모입니다. 지금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하는데 글로벌하게 전체 시장 규모가 140조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에서만 화장품이 70조 원 이상이 팔리는데 연평균 7%씩 성장해요. 거기서 로레알이라는 회사가 1등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영업이익률 20% 이상씩 냅니다. 매일 2천억 넘는 화장품 팔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을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진짜 잘했고 그래서 주가도 폭등하고 회사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씩 매출이 감소해요. 기재부라든가 정부에서는 중국의 내수 시장이 안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이죠. 네. 중국의 화장품 선생님, 시장이 거짓말. 제가 아직 거기 연습이 잘 안 돼서 네.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거 말고 거짓말. 일단 깡통까지. 깡통까지. 그러니까 깡통이 어떻습니까? 소리만 요란하잖아요. 실속은 없이. 그게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시장에서 최근 누가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종수님? 일본? 일본의 시세이도요. 네, 그럴 줄 알았어! 호사카 교수님이 그 말을 했거든요. 일본 쪽에서 한국에 대만 문제 또 거론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한국이 중국과 멀어지면 일본이 진짜 좋아한다. 자기들한테 돈 벌 기회가 생겼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사실은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구도거든요. 일본이 조금 경쟁력이 약화되면 한국이 좋아지고 한국이 약화되면 일본이 좋아지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시세이드로 일본 회사들은 가서 마케팅 열심히 하고요. 최근에는 막 새로운 광고 모델 채용해서 이러고 있어요. 찬스. 와.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드린 건데 그게 시장이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비단 중국 선생님 친일파. 되돌아갈 수 없는 못을 하나씩 박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저 고정이다. 사실은 제가 전화 올 수도 있는데 다시 애널리스트 하라고. 이거 방송 그러니까 내가 못을 박 거야. 못 돌아갈 것 같아서. 더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이 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무역 흑자를 본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계속 우리나라가 수출이 감소하고 열악한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베트남도 줄어들고 있어요, 또? 네. 그런데 누가 증가하는지 아세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선생님? 친일파! 이번에 G7에서도 한국도 초청됐지만 누가 초청됐습니까? 베트남이요. 일본을 오랫동안 아세안 국가들에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 대표적인 그 방법이 뭐냐면 ADB라는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라는 걸 통해서 인프라를 다 깔아줬어요. 지하철 같은 게 일본에 자금이 들어가서 깔아줍니다. 일본이 자동차도 팔고 이런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기업들이 가서 그 시장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도 베트남 가서 공장 지어주면서, 그리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 K-팝들이 가서 인지도를 높였습니까? 그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수출이 막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깝게 일본에 다시 빼앗기고 있다. 선생님, 간첩. 그래서 전 총수님이 매일 이제 간첩 얘기를 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첩이 있는 건가? 아니, 난 진짜 간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그냥 제가 내피셜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국의 성장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삶, 경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되나,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죠. 아세안 시장도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중국도 나가야 되고 있고, 아세안 시장도 나가야 되고 있고. 근데 일본한테 뺏기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좋아한다는 거야. 네. 우리를 가치동맹, 자유의 전사 막 앞줄에 세워놓고, 그래서 중국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경제 이득은 자기가 챙겨가는 거지. 일본이 지금요, 주식시장이 30년 만에 최고 수치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좋은데. 친일파 맞네. 간첩. 일본의 주식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한국의 주식은 안 오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일본은 계속 올라가고 역전됐잖아. 네. IMF 이후 처음 역전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은 대표적 저성장 국가였는데 잘 나가. 갑자기 간첩.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 많이 놀러 가잖아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가고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요새 많이 가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긴 좀 어려운 국가들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그렇죠. 또 중동에 있는 국가도 왕정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국가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실용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모토가 뭐였냐면 같이 번영하자, 같이 평화롭게 살자 이거였어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도 소위 3P라고 피스, 평화, 피플, 사람에 관한 것, 그리고 프로스퍼러티에서 번영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언어들이 자유, 인권, 우리하고 교육을 많이 하는 국가들인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는 좀 중국하고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합니다. 그렇죠. 이제 빈 살만이라고 하는 그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자유, 인권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베트남도 라오스, 캄보디아도 신남방 정치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를 바랬어요. 지리적인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난 신남방이라는 용어를 쓰면 자기네들도 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묶여가지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 들어와서 신남방 정책은 서랍에 넣어버리고 한국형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외교에서 이미지하고 브랜드가 결국은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얼마만큼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하느냐인데 지금 우리 화장품 말씀하셨잖아요. 중국 관광객들은 해외 단체 관광으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을 정부가 지정해 줍니다. 그 나라 체제가 그렇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어요. 게다가 지금 중국 인민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아니니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호적이겠어요. 한국 화장품 하면 되게 깨끗하고 한국 분유하면 중국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안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본 거 쓰지 뭐. 중국 산업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있는데 중국의 1인당 GDP가 이제 15,000불 이상을 가면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되거든요. 소비가 많아집니다. 소비 성향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그런 제품들의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브랜드가 중요하고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최근에 일본은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중국 관광객 어떻게 많이 받아들이지? 장관들이 모여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맨 앞에 서가지고 지금 몸빵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정확한 분석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보니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 자기들끼리만의 소위 브라더후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딱 하나 서로 눈빛만 보고 아는 것은 북한은 절대 핵무기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계속 안 좋을 거라고 하는 신냉전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상정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관계를 야 이제 관리하자 너무 싸우지 말자. 이렇게 가면 서로 안 좋다. 라고 해버리면 우리만 남는 거야.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맨 앞으로 나갔는데 자기네들끼리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렇다고 그때 미국이 우리를 챙겨주지 안 챙겨주거든. 이게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G7 지난주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갔을 때 무슨 실수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지만 불안하죠 사실. 근데 미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안보보좌관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만나서 8시간을 회의를 했어요. 제가 아는 한 두 사람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다 만나봤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야 협력할 건 확실히 협력하고 경쟁할 건 확실히 경쟁하되 우리가 이견있는 건 계속 대화하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과 주석의 안보보좌관이 만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양측의 외교부 장관이 만날 겁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제 베이징을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 경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미국의 재무부 장관 그리고 중국의 그 카운터파트가 만나서 이제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요. 우리는 보통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21, 22년 연속 2회 동안 중국과 미국의 교육량이 최고를 기록했어요. 트럼프 정부 시절에 중국하고 안 돼 하고 중국을 관세를 때리고 그 4년 동안 미국의 직장이 120만 개가 없어졌어요. 중국과 거래했던 기업들이. 게다가 일상용품은 다 중국에서 가죠. 심지어 미국 성조기도 중국산이었어요. 그랬다니까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 말 뜻은 한 발짝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요번 G7의 테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사실상 중국에 관한 것이요. 근데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유. 그리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즉 중국도 똑바로 해. 인권. 글로벌. 본인이 자유의 전사라고 하는 가상현실 속에 있어요 지금. 어머 미국하고 일본이 나한테 자유의 전사래? 슈퍼맨! 이런 상태예요 지금. 정신이. 그걸 이제 중국이 보면서 왜 저렇지? 중국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지. 한국이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는 못하지. 우리도 못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간첩, 슈퍼맨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냐고. 가상현실인데 거기가. 자 듣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 책 안 봐도 되겠어요. 직접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책은 사고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으로 하고 하반기에 경기 회복된다잖아요.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구조상으로 경제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좋아질 수 있어요. 가격이 다시 조금 반등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비가 지금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거든요. 국내 소비가.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회복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제가 책에서는 교원정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교원정책. 예, 저는 부동산 얘기할 때 가장 싫은 말이 이겁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보유세를 낮추면서 서민을 위한 거래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기! 제가 다음에는 용어를 좀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1월 달에 우리가 작업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네. 징용공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대로 됐어요? 예.
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뤘던 사람이고 또 지금 대학교 선생으로서 징용공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직접 뵙기도 했고 그분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닌가 싶어요. 자유 얘기하면서 노조 때려잡지, 인권 얘기하면서 강제징용 문제 이렇게 해결하잖아. 자유와 인권은 그들 말대로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그러면 100년 전에도 그래야 됐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왜 식민지 그 서럽고 쓸쓸했던 시절에 가장 인권을 유린당했던 당시의 여성, 당시의 청소년, 당시의 젊은이들의 인권은 왜 갑자기 대승적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었냐 이거죠. 친일파! 윤석열 정부가 우리 그 강제징용국 유족분들 그리고 생존자분들을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잠을 못 자죠. 1월 달에 다 예견됐다. 그 정도로 통찰력 있는 책이다. 팔아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원 영색.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을 꾸민다. 사기친다는 얘기지. 그리고 깡탕버터. 버터는 깡탕버터. 버터는 이게 최고 맛있습니다. 좋은 목초를 뽑고 좋은 소가 좋은 우유를 생산하면 그걸로 진한 버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수제, 파리 에펠탑 근처에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서 70년간 해왔던 깡탕버터. 전복에 해 먹으면 맛있다? 맛있겠지. 아따, 맛있어 보이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네 분, 더살롱. 자, 인문의 시선으로 정치를 논하다. 겸손공장에 진짜 변호사들이 연락이 와요. 내가 변호사인데 아무래도 저분 내가 필요할 것 같다. 자, 스튜디오에서만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박수로. 오늘은 윤석열, 김건희 한 가지씩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은 일본, 김건희는 센터. 제일 위험한 부분부터 해볼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적 일본인 아닙니까? 심리적 일본. 마음 자체는 사실 일본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은 큰 형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일본은 작은 형님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 일본은 모국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심리를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권위주의적 성격자, 힘이 센 대상을 숭배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자기가 받들어야 될, 숭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맹종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이제 맞고 자랐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고무옷으로 네, 대학생일 때까지 계속 맞았다. 맞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처벌을 많이 받으면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도 받고 싶겠죠. 학대를 많이 당한 사람의 내면에는 힘센 아버지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인정을 해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걸 지금 못 받아봤으니까. 아버지한테 못 받은 것을 바이든과 기시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외국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다. 한국에 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외국에 가면 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아버지, 형님 계시니까 또 아버지와 형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즐겁고 신나고 칭찬도 받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숭배는 일반인들은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할 때 제일 힘든 것은 정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나르시스트나 사이코패스 처음 만난 사람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전제로 놓고 봐야 조금 화가 덜 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정화를 해야 되니까 전우영 교수님, 예, 학술적으로 정화를 해주시죠. 저는 위험한 김태형 소장님하고는 전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앉아요. 예. 일단 우리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직함을 빼고 두 분을 생각하면 태극기 집회에 일장기 들고 나오는 사람 꽤 있고요. 소년상 앞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우리가 본 지 꽤 됐어요. 동네에서 문재인을 안주 삼아 술 마시면서 종부세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한국의 주류 기득권층의 표준에 가까운 캐릭터들이지 아주 기괴한 캐릭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험상. 그런데 왜 한국의 이런 주류 기득권층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기괴하게 보이는 캐릭터를 형성했는가?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제 조선혁명사를 쓰면서 첫 문장을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고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한 것은 한민족 전체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거잖아요. 강도 일본이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강도질을 도왔던 한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방 이후 이들이 어떻게 처음에는 변명을 했냐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자니 자기가 비겁하다는 걸 인정하는 격이 되잖아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면 어떤 식의 상황 설정을 해야 하냐면 나는 그 당시로서는 내 행동이 최선이었다. 이런 논리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그렇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방어적인 것이고. 공세적으로 나가야죠.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정당화 논리로 만들어 왔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80년대 말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이제 적반하장의 논리였죠. 근데 이 논리가 가능했던 것은 식민지배가 한민족 전체에 대한 강도질이라면 군사 쿠데타는 군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거예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부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때 부역했던 사람들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언론인이라면 나 그때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했어요. 검사라면 나 그때 간첩 조작했어요. 그런 사람들 아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어요. 민주화가 돼서 이 사람들 똑같은 방식의 논리가 나오죠. 처음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했다가 조금 지나서는 내 행동이 그때로서는 최선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군사 쿠데타가 우리 역사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됐던 일이고 그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고 주장을 해야 돼요. 군사독재 미화가 되는 거죠. 군사독재 미화 논리와 친일 미화 논리는 같은 논리 속에 있고 그리고 계보도 같아요. 한 세대 안에서 이런 주장이 통용되면 관행이 되는 거지만 세대를 넘어가면 문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류 기득권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똑같아요. 일본의 통치가 최선이었고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박정희류의 자유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 그때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강도질에 협력했던 역사를 미화하려다 보니까 강도 자체를 미화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어졌던 것이고요. 강도짓에 협력하고 강도짓을 도와주고 거기에 부역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은 양심과 지적 능력과 책임감과 이런 것들로 구축되는 인격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풍요로워지면 그것이 이제 최선이다라는 건 인격체가 되는 게 아니라 물격체가 돼요. 그런데 센터에 서 있는 거는 인격체로 저는 안 보여요. 물격체로 보이지. 호화스러운 물건으로 감싸 놓은 외국 언론에 나온 표현이니까 빨래거리에 걸어놓은 의명품 의류 같이 보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친일 사상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봐요. 친일 사상의 핵심은 그냥 힘 숭배예요. 힘을 숭배하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인격을 숭배한다면 강도를 숭배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강도들이 나눠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신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확신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국민의 인격적 자존감을 짓밟고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좀 태도로 나오는 거죠. 이 문화가 청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던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걸 빼놓고 본다면 그런 믿음들을 이제 체화하고 내면화한 일종의 사회 세력, 그런 신념, 일본에게 다 잘해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저도 그 집단 자체가 사대주의 집단이다. 강대국한테 정권 안보, 자기들의 생명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집단 심리도 작용을 하고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더 취약한 측면이 있다. 저는 저 김태형 소장님하고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을 특정하지 마라. 자, 우리 소정 씨, 순수 소정 씨. 저는 매주 아침 겸공 시간에 전 교수님이 조곤조곤 조지고 김태형 B 소장님이 또 느물느물 조지고 강 교수님이 빠리빠리 조지고 나잖아요. 그럼 막상 제 차례가 되면 헹굴 것도 없는 빨래만 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또 공장장님이 갈궈요. 짧게 하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이 상실한 상태에서 망신당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정말 아주 나빠요. 오늘도 4번째 발언을 시켰으면 여기 써놨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라고 써놨는데 준비한 말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마치 우리나라 전국구 조폭이 일본에 건너가서 야쿠자 오야붕한테 큰절하고 그런 정면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일본에 사실상 시다바리를 자초하면서 심리적 총독을 인가받는 것으로 느낌적 자족을 구가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게 말이 진짜 됩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분이 왜 그러는지 납득은 잘 안 가요. 저분이 외로워서 저럴 것이고 술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한은 알코올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제가 투자한 반도체 주식 생각만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지금 제 심정을 일본의 그 대표적 짧은 정형시죠 하이쿠 시메이라는 사람이 쓴 하이쿠로 대답하면 제 심경이 이렇습니다.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으려다 미쳐버렸네. 아주 수준 높은 인문학자들 아니십니까? 이분들이 분석하는 게 다 맞을 거예요. 다만 저는 B 소장님과 다릅니다. 자, 우리 강희정 평론가는 제가 이제 오늘 이게 그 다스베이다 올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제 요게 제가 그동안 살롱 준비하면서 원고전 100매가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 자아가 없다. 그다음에 초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아와 초자가 빠지고 남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드가 남죠. 욕망과 충동이 남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일종의 가계무샤처럼 일본과의 이 거래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분명히 뒤에 숨어있는 누군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필립 로스의 미국을 노리는 음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린드버그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반유대주의자거든요. 난 유대인이 싫다. 이랬더니 숨어있던 반유대주의자들이 스멀스멀 나와서 나도 유대주의자 싫어. 그러면서 폭력이 자양되기 시작합니다. 비슷하죠? 윤동주 시인과 3.1 운동에 대해서 가르쳤던 선생님이 민원을 받은 일이 겸공에서 한번 인터뷰 했었잖아요. 생겼잖아요. 윤격정도 그렇고 3.1절에 일장기를 다는 사람 필립 로스의 소설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내부에서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사실 이젠 유대인이 아니라 미국인이 되겠어. 미국인 재건 프로그램에 나서는 가족들이 등장하는데
어쩌면 일본을 추종하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꼼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소름이 돋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실행하는 마지막 일종의 무대 위의 배우라고 저는 배우일 뿐이지 생각을 설계자들이 합니다. 따로 있다. 네, 자아가 약한 분들은 욕구나 욕망이 잘 채워질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자아가 없으니까 당신이 자유의 전사야 해주면 오히려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제거하는 반유대주의자들처럼 한국을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제가 음소거 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이 어떤 나라냐면요. 데모가 없는 나라입니다. 극우 집회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촛불 집회 같은 집회가 없는 나라예요. 일본의 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한국은 집회가 있는 나라. 그들 표현으로 데모가 있는 나라라는 걸 너무너무 부러워하는데 지금 집회에 대한 자유 그 부분을 검열하기 시작하고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게 무섭고요. 윤석열을 내세웠던 기득권층한테 음소거의 시대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본이 아주 시끄러운 문제죠. 이 문제까지 음소거를 한다면 나머지는 너무 쉽습니다. 일본만큼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아주 곤란한 문제였거든요. 일본이 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억의 연금술을 통한 역사 재건이에요. 대표적인 게 히로시마 참배거든요. 지금 피해자로 스스로를 만드는 연금술을 하고 있는 작업에 한국이 또 동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도록 설계하고 획득하고 음소거 시대를 원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금 내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첩이 있다고 말하는 걸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또 짧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근데 준비된 저희 방청객들 같아요. 다 알아듣고 계신 건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유구한 역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말을 짧게 하면 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말이 짧아야 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 아저씨 또는 뭐 김건희 아줌마 아주 해괴한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해괴하지 않아요? 저는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해괴한데 해방은 됐는데 식민지 시대가 청산이 안 됐고 민주화는 됐는데 군사독재 문화가 청산이 안 됐어요. 87년 형식적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이 여전히 군사독재 후계 세력들의 정권으로 이어져 왔었고요.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때 MBC나 YTN에서도 여러 명의 기자들이 해직됐어요. 근데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죠. 못해요. 어느 쪽에 쓰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지 이익과 불이익에 관한 판단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가 그쪽으로 쏠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 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런 얘기를 못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조금씩 살아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아주 전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야. 일본이 도와줘서 우리가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거야. 그래서 3.1절 날 일장기 거는 사람들도 이제 강희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튀어나오고 일본의 수탈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주장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아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불의한 역사, 부당한 역사, 부정의한 역사 전체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번에도 광주에 가서 5.18 기념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경제 발전이에요. 이 박정희 연설이거든요. 유신잔재와의 결별을 주장했던 광주 시민 앞에서 박정희를 부활시켜 놓는 거란 말이에요. 박정희 부활은 다시 일본의 부활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간첩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센터 얘기만 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요거 제일 위험한 얘기니까 소장님만 얘기하고 끝내죠. 김건희 씨가 센터에 가려고 하는 건 거의 강박적이잖아요. 김건희 씨는 관심받고 싶다, 뭐 인정받고 싶다, 돋보이고 싶다 이런 욕망이 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 센터 강박증 같은 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자신이 없다. 내가 센터에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쳐다봐 줄 것이다 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잘난 사람들은 센터에 안 가도 되거든요. 저 구석탱이에 있어도 다 알아보고선 야, 저 누구야? 김건희 씨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짐작컨대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너는 공부도 못하는데 저 구석으로 가서 있어. 내가 반드시 이뻐지고 경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박사학위도 따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생기진 않아요. 그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중앙에 서야만 사람들이 나를 봐줄 것 같고 또 나에게 인정을 해줄 것 같고 사랑을 줄 것 같으니까 중앙에 서는 것이죠. 근데 질문인데 저는 조금 안전한 쪽으로 빼주세요. 자동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예. 그 센터에 서는 건지 아니면 카메라맨들이 센터에 넣어주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실 카메라맨은 뭐 지시를 받은 대로 센터로 넣어라. 맞습니다. 센터에 안 찍혔으면은 인화할 때 센터로 몰아넣어라. 뭐 이런 식의 좀 주문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센터에 안 들어간 사진이 나왔다. 북북 찢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안 돼. 근데 언론사 직접 사진에서 센터에 있는 게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딸랑딸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실세는 김건희시다. 언론인들이 그걸 모를 리 없죠. 저는 알아서 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센터를 찾아가더라고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도 미국의 의전장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가운데로 오라는 걸 막잖아요. 안 막았으면 가운데 섰을 거란 말이죠. UAE 때 가운데 섰잖아요. 대통령을 영접하러 왔는데 자기가 가운데 서버려요. 몇 년 전에 추노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거기 등장하는 속담이 문득 떠오르는데 길 닦아놓으니까 미친년이 먼저 지나간다. 그냥 저는 속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우리 B 소장님하고 결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양쪽 다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드라마 대사였어요. 드라마 대사. 그것도 사극 대사. 항상 좀 갈등을 하죠. 겸양과 과시에 대한 과연 어느 쪽을 쓸 것인가. 뭐랄까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인데 그런 사회적 요구나 압력이라든가 이걸 좀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욕망이 다른 모든 인간적 미덕을 상쇄 또는 억압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를. 네. 왜 이렇게 치마를 길게 입어서 밟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긴 치마는 사실 딱 입는 순간 이거는 계단 못 올라가고 못 내려오겠다라는 게 특히 여성분들은 직감적으로 또 오거든요. 그런데 걷는 게 많은 행사인데 제가 경공하느라고 대통령 사진실을 또 매주 보잖아요. 또 그것도 상당히 저한테는 괴로운 일과인데 이부진 씨와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부진 씨는 일부러 계속 자리를 내주는 느낌이었는데 이부진 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진 씨 어디 있지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피사체가 가진 일종의 매력 자본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씨 사진은 표정이 늘 없어요.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네. 너무 위험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표정이 없기 때문에 의아한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센터에 있지만 센터에 있는 역할은 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지가 않나 봐요. 맞아요. 만족을 못하는 거죠. 계속 그런 사진들을 수십 장씩 찍어요, 보면. 그거 절대로 치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끊임없이 할 겁니다, 아마. 그래도 끝끝내 채우지 못할 거예요. 뭐 우리만 힘들죠.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리사가 힘들 거예요. 디지털이니까. 유근신님 말씀하지 마세요. 안 할래요.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전된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자, 4분 도착했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박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광고의 여왕 윤성은 평론가. 광고의 여왕. 지난주에 칼 했더니 9,500개 한 번에. 500개 남았어 이제. 이렇게 완판녀라고도 또 불러주시고 이러는데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혹시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제가 올렸거든요. 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작년에 사셨던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좋다고. 지난번에 구매해서 쓰고 있는 1인이에요. 총수 말대로 이 칼 쓰면 다른 칼 못 써요. 정말 애정하는 칼입니다. 저희 집에 있어요. 참 좋아요. 다 진짜 이렇게, 예. 네. 믿어요. 맞습니다. 입장. 네. 안녕하세요. 그 칼을 한번 써보면 다른 칼 진짜 못 써요. 과도만 좀 따로 팔아줘. 세트에 지금 79,000원. 아, 진짜? 네. 한 해에 이 명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게 10,000개예요. 500개 남았어요. 과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품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희 아랫집에 생활하시는 분이 사세요. 어깨요. 아, 아랫집에 생활하시는 예, 분이세요? 예, 예. 되게 조용하세요, 평소에. 주차 매너도 좋으시고. 근데 저한테 그 칼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그분하고 꽤 친해요. 집에서 요리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런 거겠죠. 예, 진짜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네, 손가락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따봉. 어머, 손가락이 어디 갔지? 고맙습니다. 네, 요 앞쪽에 만든 연마석들이 약간 부족한 점이 그 A가지 정밀로 뽑아도 연마석이 튀고 또 나온 이 골고리 먹지 못하고 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마석 개발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는 연마석 자체가 쿠션이 있고 또 높은 부분은 많이 깎아먹고 얕은 부분은 또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제품이 좋아진 거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오이나 무를 썬다 그러면 그 라인이 좀 둥그렇게 나온다든지 이거를 바로 잡는데 역점을 뒀고 그전에는 라인을 잘 뽑기 위해서 깎다 보면 칼이 얇아져가지고 그 부분도 해결한 겁니다. 이거 지금 제품을 딴지 회사에서 판매를 할 건데 만약에 딴지 회사에서 물건이 잘못 들어가던 거기에 직원들이 가만둡니까? 거기는 시선 물건 팔질 않아요. 확실한 것만 파는 데라서 정말 신경 써서 썼습니다. 예. 요리 제품도 하나와 같이 100개도 하나와 같이 1000개도 하나와 같이 이 명인이 만드실 수 있을 때 사야 돼요. 아직 후기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깡탕으로 넘어가가지고. 냄새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딱 나올 때. 지금 너무 배가 고프실 시간인데. 진짜 앞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미안해. 우리만 먹었어. 말 좀 해. 다들 먹느라고. 야, 맛있다 이거.
쾅장버터가 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이 쾅장버터는 지금 사셔야 되는 게 보관하실 때는 냉동실에 넣으시면 6개월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날씨 많이 더워지기 전에 빨리 많이 좀 구매해 놓으실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유통시간 줄이려고 비행기 타고 오니 얘가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파리에서. 아침에 이제 겸손공장 하러 와도 맨날 저는 식빵 구워가지고 겸죽 안 먹고 버터 발라서 먹거든요. 근데 일반 버터는 이거 먹고 난 다음부터 약간 이거 좀 싸구려인데 바르고 나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얘 때문에 따뜻한 빵에 발라서 먹어보면 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전복이랑 먹어보니까 여기도 천국이네요. 신한진 변호사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어. 너무 맛있어서. 그러니까 입에 군침이. 집에 갔을 때 혼자 먹어야지. 이거는 다 맛있어요. 예. 정말 맛있거든요. 무염, 가염, 그다음에 크런치, 알이. 크런치가 예술입니다. 예, 소금도 되게 맛있어요. 크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금 씹을 때 이 짠맛이 탁 나니까 고소함이 빵 더 터져요. 맛있습니다. 버터는 기름진 음식이 맞아요. 근데 기름지다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이건 좀 욕된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랄까 매끄러운 비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쫙 칠해지는 느낌이죠. 거기에 최고급 단백질에 저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버터만 먹어도 돼요. 진짜 버터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빵 취향이 달라요. 저는 안에 크림 들어있는 걸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빵을 좋아합니다. 뭐 소금빵. 저는 소금빵을 도대체 왜 먹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야, 그 맛있는 빵. 야, 이거는 신문지 씹어 먹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일요일 날 아침 일어나는데 거비. 그냥 빵은 어때? 그냥 빵. 아까 죽빵은 어때요? 잘 안 들려요, 내 소리가.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인지 까먹었잖아요.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먹던 빵이 남아있더라고요. 무염 버터를 발라서 먹었더니 이래서 소금빵 먹는구나. 네. 거업이 처음으로 광고에 기여를 해보려고 지금. 네. 이건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자, 요 정도로 광고를 하고 우리 신한진 변호사 영화 얘기 또 있어요? 항상 집에 이게 가면 이제 술 한잔 마시면서 영화를 보는 게 혼자 기본값 아니야? 얼마 전에 하고 살아야지. 아는 분이 저한테 좋은 술을 하나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신장식 변호사랑도 마셔줘요. 제가 사양합니다. 제가 사양합니다. 벨파스트라는 영화.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던 영화고 북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음악도 좋고 현실은 흑백으로 연극은 컬러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로 배교를 해본다면 1980년 5월 17일쯤에 그 도시를 그 가족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남겨두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위해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실종되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위해 라고 이제 마지막 문구가 떠요. 또는 4.3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외가가 제주인데 저희 외할머니는 막내딸인 저희 어머니만 데리고 제주를 떠났어요. 그 떠나기 직전의 마지막 장면까지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굉장히 즐겁고 음악도 참 좋고 벨파스트 추천합니다. 세련된 영화죠. 네. 매우. 감독이 케네스 브레너라는 사람인데 본인이 벨파스트 출신이에요. 토르 1편의 감독을 한 사람입니다. 토르 1편? 그래서 토르가 만화책으로 나와. 예. 만화책 토르를 버니가 들고 있어요. 근데 토르 1편은 이렇게 좋은 소리는 못 들었죠. 네. 이 사람이 워낙에 셰익스피어 빠돌이여가지고 르네상스라는 이름의 극단을 만들어서 수시로 셰익스피어 연극도 올리고 하는 이 영화로 영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면서 커리어 최고점을 찍지 않았나. 감독도 하고 배우도 하는 그런 되게 재능 있는 사람이고요. 오리엔트 특급 살인 포아르 역할을 했던 주인공이죠. 본인이 또 주인공도 맡고 그랬는데 이게 역사적인 부분이라 엮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모르고 봐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엄마의 마음과 떠나야 돼라고 하는 그 아빠의 마음 둘 다 너무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꼬마의 그 심정 같은 것들도 이제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 매력적이야.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 아이디 공유한다니까 보니까. 윤성원 평론가가 소개했던 슬픔의 삼각형을 극장에서 봤거든요.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기생충의 국제화 버전 내지는 조금 더 심각한 버전?
반전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이제 기생충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변기 씬 있잖아요. 기생충에서의 이정은 씨만큼의 충격을 주는 또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진짜. 아 근데 취향 많이 탑니다. 봐야 되겠다. 네. 소금빵 같은 영화예요. 염소 치즈 같은 느낌. 아. 염소 치즈. 취향을 염소 치즈 엄청 어렵지. 탄다는 건데 그러면. 네. 너무 많이 제가 탄다는 정말 강력하게 칭찬을 못한 거는 그 변기신이 토사물로 이렇게 깔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견딜 수 있다. 네, 이런 분들이라면 추천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장담하는데 총수는 너무 재밌게 볼 거예요. 네, 총수 취향이긴 합니다. 네.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진짜 아니 비웃는 것도 약간 총수 느낌이 있어요. 아, 저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 실크우드라는 영화예요. 실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이제 우라늄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이 1974년에 뉴욕타임즈 기자를 만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공장 내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방사능 피해를 겪고 있다. 폭로하려고 기자를 만나러 가다가 죽었구나. 네, 실제로 사망했고요. 실화예요. 혈액에서 엄청난 양의 수면제 같은 게 발견이 됐어요. 살해당했네. 이 여성이 이제 노조에 가입을 해서 노조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 여성의 집에서 방사능이 검출돼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피폭당한 거죠. 그리고 뉴욕타임즈 기자를 만나서 이 모든 걸 밝히겠다. 그래서 엄청난 자료를 싣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사망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갖고 있던 모든 자료들은 다 없어졌어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거비. 네.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거야 뭐야? 어? 너도 그 처리수인지 오염수인지 1리터 원샷 해라. 인어공주 개봉했으니까 인어공주. 네. 인어공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논란의 이거 하죠. 그 네. 인어공주 캐스팅에 대해서 PC 기조 때문에 뭐 못생긴 사람들을 캐스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 절 보시죠? 아니. 못생긴 애서 갑자기 저를 보시길래. 더 매력적인. 아니, 나는 그 흑인인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여주인공 눈 사이가 너무 멀어. 그런 부분이죠. 왜 이렇게 눈 사이가 먼 배우를 골랐을까? 근데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엄청 잘해요. 네, 노래를 인어공주인 정말 거랑 무슨 상관이야? 원래 어류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디즈니 영화고 그렇다면 우리는 공주, 왕자, 예쁜 백인일 것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나서서 깰 필요가 아니, 있다. 그러니까 백인이 아니라 종양이는 그렇죠. 좋고 네, 종양이도 좋고 뭐 다 아프리칸도 좋은데 좋고 다 좋고. 눈이 너무 멀다고. 바로 그거. 디즈니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사실 저는 왕자와 공주 스토리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 이게 사람이거든요.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 입장이에요. 아예 네. 그러니까 그 관념 자체를 없애는 게 맞지. 애초에 네. 예쁘고 잘생긴 백인 공주와 백인 왕자 이미지를 만들어서 심은 게 니네잖아. 그리고 흑인 주인공을 캐스팅하고 싶으면 따로 얘기를 만들 일이지 왜 우리가 자라면서 봐왔던 인어공주 주인공만 바꿔가지고 또 해먹는 거야. 아니 다 좋아. 난 눈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저건 차별도 아니고 혐오도 아니고 뭐지? 미적 밸런스를 미적 깨버리니까 내 인어공주를 돌려줘. 나 그 평가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뭐 언제부터 그렇게 진심이었어? 나의 인어공주는 뭔데? 인어공주가 진심인 사람들도 있어요.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그 인어공주가 정말 혁신적인 애니메이션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인어공주는 명절 때 매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70년부터 TV에서 이걸 봤어. 하지만 눈이 그렇게 멀진 않았어. 지금의 디즈니 실사 영화들은 성인들도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환상도 영화를 보면서까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마동석이 이제 이터널스에 등장했을 때 인종까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꿈이 현실적인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들 납득이 안 돼. 아까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인어공주의 과몰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터널스에 마동석 나왔을 때 제일 걱정됐던 건 마동석, 싸이, 유현진, 김정은 늘 한국인의 표준으로 생각을 할까 봐. 너무 원통형이잖아. 원통형. 파이 생각나잖아, 파이. 원주일 생각나고 막. 바위 뒤에서 이렇게 왕자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저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표정이 아니냐라는 사이렌 느낌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부들을 이렇게 혼을 뺐던 그 전설은 어부를 잡아먹는 거거든? 그렇죠. 인종의 문제는 아니고, 네, 예. 네. 캐스팅을 잘못한 것 같다. 예. 우리가 알라딘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윌 스미스가 지니 역할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자, 근데 인어공주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오늘? 오늘 개봉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범죄도시 3편이 개봉을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유료 시사회도 막 열고 네. 있어요. 시사의 반응은 어때요? 재밌습니다. 가볍게 한 5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요즘 진짜 안 되잖아요. 무슨 영화? 범죄도시 3. 범죄도시 네. 3. 네. 마동석 원주율. 네. 계속 원주율 뭐야? 좀 범죄도시 2편에서 제일 훅 깼던 장면이 그 강해상이 마테체 그걸로 막 사람 막 후려치잖아요. 나중에 시체를 보면 다 멀쩡해. 아니 마테체로 막 후려쳤는데 어떻게 시신이 멀쩡할 수가 있어. 기절만 시켰나 보지. 칼 뒤집어서. 자, 영화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영화 못지않게 흥미진진한 박민식 장관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정도 인물이 나왔으면은 한 하루가 됐지. 열흘치 씹힐 내용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이분이 특수부 검사로 생활을 하다가 2006년도에 그만두고 나서 2008년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됩니다. 1년 반 활동할 동안 낸 세금이 7억 4천만 원을 내셨어요. 박용진 의원이 세무사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많게는 50억 원까지도 벌었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벌 수 있을까? 개인이. 그것도 큰 대형 법인을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 차려놓고 혼자 사무실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전관예우 저는 이제 전관 비리 의혹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비정상적인 건 맞아요. 그냥 그걸 스스로 허용했다는 거잖아요. 전관예우를 받아들인 거지.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럼 이분이 사건을 수입은 어디서 했을까? 특수부 검사들이 굉장히 고액의 경제범죄라거나 아니면 고위직 정치인들을 수사를 하면 그거를 옷 벗고 나간 선배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을 해서 일반적인 사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액수를 받는 게 보통의 구조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이어져 있다는 거잖아. 한 달에 1억짜리 사건 하나씩 해도 10억이에요. 신장식 변호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지. 아니 신장식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일반 변호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대희 대법관이 김현장에서 1년 동안 10억 받았다고 국무총리 낙마했어요. 근데 개인 사무실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은 정상적인 돈일까요? 이런 전관예우 거부하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이분은 최대한 누렸다는 얘기지. 이게 난 더 골 때리더라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원래 다니던 법무법인도 관둬야 되는데 그만둡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자 법무법인을 열었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대표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서는 사실 2020년에 국회의원이 2명이 나올 수도 있었던 곳이죠. 각각 다른 정당에서. 각각 다른 정당에서. 거기 국회의원은 민 씨잖아요. 예, 맞아요. 둘이 상의를 했죠. 그냥 휴원만 하고 법상으로만 회피 의무를, 겸직금지 의무를 하는 게 좋겠느냐. 그거보다 더 나가야 될 것 같다. 너 지분까지 싹 정리하자. 그래서 이 회사랑 연을 끊자. 그래서 지분까지 싹 정리했어요. 국회에 나가면. 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변호사들도 변호사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사를 다 정리한다고. 당연히. 이걸 거꾸로 했어. 거꾸로 법인을 만들어. 법무법인을 만들었어. 이거 진짜 내가 처음 들어본 사례야, 이거. 본인만의 아주 창의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그쪽의 국룰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너무 달라가지고 정반대지, 정반대. 정반대예요. 미안하다. 연을 끊자.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법무법인을 열었는데 본인은 또 법사위에 가 있어. 법사위에 가 있어. 이야. 그리고 휴업했는데 이름은 16번이나 올라가 있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토위 갔더니 건설회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 본인이 그 건설회사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 맞아요. 국토위 상상 거잖아.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 윤석열 대통령 그 친한 후배라는 거 아니야. 네. 그 2006년에 검사 그만둘 때 윤 대통령이 말렸다. 야, 너같이 유능한 검사가 나가면 어떡하냐. 그가 얼마나 유능했는가를 또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법조 브로커 김홍수가 김남기 씨라는 분한테 7억 3,100만 원을 줬다. 네.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 돈을 줬다는 브로커의 진술도 있었고 다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이어리가 정말 가관인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어떤 장소에서 줬다거나 몇만 원을 만들어서 줬다거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적었는데 같은 펜으로 내내 같은 필체로 1년치를 써. 하이킥에서 김남기 씨를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이 잡혀갔는데 무슨 혐의인지를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리고 검찰청으로 불러다가 놓고 조사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검찰청에 냅두는 거죠. 혐의도 얘기 안 하고. 예, 예. 계속 불러서 검찰청에 그냥 두는 거예요. 변호사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검찰청에 계속 출정을 가니까 변호사 검찰청으로 출정 나가면 못 만나거든요. 검찰청을 찾아왔어. 그러더니 변호사한테 잠시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구치소로 돌려보내. 그래서 변호사를 또 못 만나게.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네.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게 하려고 네, 하는 변호사 거죠. 조력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기소가 되고 나니까 드디어 그 다이어리를 딱 봤다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이거 뭐야 이거 1년치 방학 숙제했네? 예를 들면 맨 앞에 다이어리에 월 일정표 있고 하루 일정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옮겨 적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왔다 갔다 옮겨 적었는데 월 일정표에 있는 거랑 일일 일정표에 있는 거랑 안 맞아. 너무 급했어. 너무 급했어. 판결문에도 이거 한꺼번에 필적과 필기가 같다. 한꺼번에 한 거 같다.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압수수색에서 나온 다이어리가 아니에요. 266회 검찰 출석 이후에 갑자기 다이어리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때 구속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구치소에서 그 다이어리를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1년치 방학 숙제를 어디서 했을까? 266회 검찰 방에 가서 했네. 단정을 하지 그냥 마시고. 어디서 했을까? 그래서 판사가 이 증거는 가짜다. 판사는 가능성이 높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무죄를 때렸어. 의심이 든다. 아니 판결문에 누구의 판사가 기억이야 그럼?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결문에 써놨어요. 이 정도면요, 사실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 검사 수사실. 검사 방을 압수수색의 상황이에요.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조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작이라고 입증을 할까? 어디에서 몇 시에 김남기 씨를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얼마를 줬다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자기가 8명이 한꺼번에 야유회를 갔다 왔다라는 기억이 딱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기록을 신청을 하자. 통화 기록은 위치 추적이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이어리에 나와 있는 거랑 8군데가 안 맞는 거예요. 김홍수가 김남기를 만나서 돈을 이렇게 줬는데 그 장소에 없어. 그래서 법정에 통화 기록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증거 신청을 한 거죠. 그때 박민식이 검사를 그만둡니다. 그때 검찰 내부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맞는 거 맞아? 야 우리 조직 다치지 않게 나가라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인규 우리 노 대통령 때 중수부장했던 이인규 지금도 회고록에 의하면 지가 싼 똥 지가 안 치우고 무책임하게 나갔다. 또 하나는 그런 게 올 것 같으니까 잽싸게 사표를 내버린 거지. 1심 재판을 하다가 주인 검사가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다이어리가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딱 그 타이밍에. 근데 그냥 불기소로 끝났대요. 어디가 유능하다는 거예요? 사건이 이해되기도 전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 판사가 좌파일 겁니다. 판사가 좌파다. 판사가 좌파다. 그렇지. 우기려면 이렇게 우겨야 돼. 이게 다 사실이면 if. 그러면 장관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네. 장관 아니라 사실 어떤 공직도 if 사실이라면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웃긴 게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총선 나갈 거냐고 물어보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총선 나가면 6개월 있다 간둬야 된단 말이야. 6개월밖에 안 할 장관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한테 굉장히 강한 영감을 준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무슨 편집 얘기야? 좀 해주세요. 네. 아유, 그놈이 사실은 제가 분당 주민 되기 전에 분당에 얼쩡거렸던 놈입니다. 부산에서 있다가 어떻게 분당에 넘어옵니까? 나쁜 놈입니다. 원래 분당에 출마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232조에 따라서 처벌받는 후보자 매수죄.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분당에서 안철수와 박민식이 부딪힐 수도 있잖아. 교통정리를 해야 돼.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 야 부로 습격한 다음에 장관을 시켜줄게. 이런 약속을 받은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이제 그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이랑 2승 2패거든요. 부산 시장 선거도 나가려고 했다가 경선에서 박형준
지금 현 시장한테 떨어진 건데 5월 1일 날 분당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작년 5월 1일 날. 5월 3일 날 장제원이 안철수 씨에게 당신이 분당에 출마해라라고 출마 권유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3일 뒤인 5월 6일 날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얼쑤. 그 사흘 뒤인 5월 9일 날 박민식 보훈처장이 출마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 나흘 뒤인 5월 13일 날 보훈처장이 임명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청문회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인사검증을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 뭐 금융거래정보 동의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 적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실제로는 보훈처장을 진작부터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매수용으로 준 거 아니냐, 후보자 매수용. 즉 출마 주저앉히려고 준 거 아니냐. 출마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선거 중에 사퇴하게 하면 그게 후보자 매수죄거든요. 굉장히 중한벌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그런 다음에 바로 임명해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이에 검증에 자료가 없어질 것이다 하고 질문했더니 실제로 답을 못하는 거 아니냐. 답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대답하는 게 우리 대통령님은 그렇게 약삭빠른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대답이야. 그게 뭐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대통령님은. 이 직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임명권자. 이 양반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약삭빠른 분이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 아니래잖아. 임명은 하셨잖아요. 아니, 하이킹 맞고 싶어? 왜 이래, 이거? 특수부 검사 출신이 보훈처장이 된 건 최초거든요. 그때부터 말이 많았죠. 근데 알고 보니 이야기가 진짜 풍성하더라. 지금 시리즈물 하나 나오겠어.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에 지난주에 한국에서 80억 달러 차관을 유치했다 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요. 근데 우리 기재부 공식 보도자료에는 이 액수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작년에는 1억 불 규모, 올해 2월에는 향후 1.3억 불 규모 지원 의사가 있다. 발표한 바 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는 한국에서 1억 불이 아니라 80억 불 차관. 계약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액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잖아. 10조입니다. 80억 불이면. 기재부에서는 액수가 아예 없어요. 진짜 이상한 보도자료거든요. 얼마를 서명했다고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었어. 이게 보도자료예요. 이 보도자료 자체가 이상해요. 뜬금없이 보도자료 중간에 지난해에는 1억 불, 올해 2월에는 1.3억 불 그런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아니 서명했는데 그럼 액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안 해. 이상하잖아. 이걸 숨길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번 주 초에 삼부토건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상한가. 4일 연속 상승세 22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그 포럼에 초청이 됐거든. 한 가지는 분명하죠. 우리가 주는 차관 액수가 올라가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겠지. 세금이 투입되고 돈은 삼부토건이 보는 거지. 젤렌스키의 부인이 왔을 때 대통령도 만나고 김건희 여사도 따로 별도 한담을 갔습니다. 그때 사인했거든요. 별도 한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도 전쟁 폐허에서 재건과 경제 개발을 이룬 경험이 있어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 희망을 잃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도록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자기가 왜 지원을 해? 0.15%로 이자로 계약을 했다라고 우크라이나 언론과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역마진이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아까 얘기한 삼부토건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과 장모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대주주는 바뀌었어요. 디와이딩가로. 과거에는 있었던. 네.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아니 있었어. 과거에는. 있었어. 그냥. 과거에는 관계는 확실히 있었어. 아, 괜찮은 거야? 과연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과거에 그랬던 삼부토건이 거기 딱 껴있다는 거예요. 삼부토건이 이 금액의 수혜자가 되겠죠, 앞으로. 그런데 금액을 왜 숨겼냐고 하자 외교부에서 그 금액을 잘못 썼다고. 우크라이나가. 80억 불 아닌데 80억 불이라고 썼다고. 오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우크라이나 홈페이지에서 이 액수가 삭제됐어요. 이게 너무 웃긴 해명인 게 영어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가 다 보는 거 아니야. 한국 정부도 볼 수 있게 왜 그런 뻥을 치는 거야? 굉장히 이상한 과정이에요, 이게. 어떤 규모의 차관이라고 거기서는 발표했는데 우리는 아예 발표를 안 하고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 금액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가 말하고 거기가 그 액수를 지우고 그런데 삼부 토고는 주가가 폭등하고. 이상한 건 저는 정부가 자랑할 줄 알았어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드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정도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 자랑했어야 하거든 이거? 저는 자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명 피해 없이 재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숨겨. 뭐지 이게? 그 자체가 베리 스트레인지하다는 거야. 베리 큐어리어스.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 정부가 준비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보조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 한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이 돈을 쓸 건지 말 건지 준비 평가를 하잖아. 그러면 그 어떤 업체를 결정할지도 한국 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지. 삼부토건 결정을 우리 정부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게? 원희룡 장관이 하겠네. 이 문구의 의미는? 기업들 다 끌고 갔거든 폴란드까지. 아이고 궁금하다. 좀 더 진행되면 위험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플랜까지만 얘기한 걸로. 자. 자, 이제 총선이 다가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말들, 서로 싸우게 만드는 말들, 지치고 포기하게 만드는 말들이 막 쏟아지는 시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스베이다. 겸손은 힘들다. 월말 김어준. 여론조사 꽃. 믿을 수 있는 통계와 함께 즐겁게 같이 싸우면 이기게 돼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